자, 두 번째 시간이요. 금융의 분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좋을 텐데 작년에 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게 두 문제거리는 아닌데 작년에 두 문제를 출제해서 올해는 출제할 확률이 매우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니금융 이렇게 있는데 그냥 뜻을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단순하게 암기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분금융, 내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이렇게 나오고 주식 발행 나오는데 이걸 제가 이번 순환에서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고 그냥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지분금융은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한 증자, 주식 발행, 부동산 간접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 따서 외우시라고요. 신조, 공주, 간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한 번도 이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무슨 말인데요? 이런 거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조, 공주, 간투하고 있다가 이 신조, 공주, 간투에 해당되면 지분금융이고 아니면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근데 주의할 것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분, 부채, 매자닌 공통적으로 신자가 들어간다는 거야. 신. 자, 어디 지분금융의 신, 신디케이트. 부채금융의 신탁증서금융 신, 그다음에 매자니금융의 신주인수권부 신, 요 신자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제가 한테 출제라면 이렇게 내고 싶어요. 세 개를 다 주는 거야. 신디케이트, 신탁증서금융, 신주인수권부 사제 다 줘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앞머리만 따면 곤란해지는 거지. 이렇게 신이 몇 개 나오고 세 개나 나오네.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분금융의 신이 신디케이트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이렇게. 신탁증서금융이 최근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거 지분금융은 신조, 공주, 간투하시라고. 이걸 가지고 매 순환마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럼 신탁증서금융이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볼게요. 최근에 이걸 가지고 시험에 냈으니까. 자, 신탁증서금융이요. 아까 우리 토지 소유자가 나왔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자세히 보세요. 신탁회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하고 신탁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신탁계약을 맺으면 토지 소유권이 어디로 가든가요? 신탁회사 이전돼요. 토지 소유권 이전. 이게 지금 신탁계약 방식 설명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권 이전됐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신탁이라고 불러요. 토지 신탁. 이렇게. 여기까지가 토지 신탁입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에게 뭘 준다고 했잖아요. 뭘 준다고 했어요? 신탁증서. 신탁증서를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 신탁증서가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증서입니다. 제가 토지 소유자인데 50만 평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탁회사에 신탁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제 50만 평의 토지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넘어갔어요. 소유권 이전. 근데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접니다. 신탁증서를 이제 받아온 거야. 그럼 이 신탁증서가 50만 평 토지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그럼 제가 이 신탁증서를 신한은행으로 가져가요. 신한은행. 또 신자 나왔네. 신한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해요. 담보. 신탁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 받았어요. 융자 받았습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신탁증서금융이라고 그래요. 신탁증서금융 그래요. 그럼 토지 신탁하고 신탁증서금융이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잖아요. 다른 말. 토지 신탁은 그냥 토지를 맡기는 거고 신탁증서금융은 신탁증서를 은행에다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증서를 받아서 이 신탁증서를 담보로 해서 융자 받는 것을 토지신탁이라고 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토지신탁이 아니 뭐예요? 신탁증서금융. 여기까지가 토지신탁이라니까. 맡기는 게 토지신탁이야. 그러면 토지신탁하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은 신탁증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습니다. 이거는 신탁증서금융이지 토지신탁이 아니라고 의미하셨죠? 이걸 토지신탁이라고 우리 시험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증서금융은 내 돈 쓰는 겁니까? 은행돈 쓰는 겁니까? 은행돈. 그럼 은행돈 쓰는 것은 부채금융이요.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는데요. 요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거야. 담보 없이. 그럼 여기서 담보 없이 돈 빌렸다. 담보 없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나눌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담보 없이 돈 빌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빌렸다가 중요한 말이야. 그럼 돈 빌렸으면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부채금융. 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분이냐 부채를 3번 내요. 3번.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 요 돈 빌린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돈 빌렸다 이런 토지예요. 부채금융. 이것을 돈 빌렸으니까 부채금융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고 이 부분 이제 넘어갈게요. 지분금융 마지막으로 신조, 공주, 간투. 신이 뭡니까? 신디케이트 됐어요. 이제 주택소비금융으로 갑시다. 주택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 그럼 주택담보대출은 3가지 배운다겠어요. 첫 번째 이자율 이야기를 하죠. 대출 이자율.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에요. 올해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계산이란 소리예요. 걱정 마세요. 다 맞출 수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약간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쉽게 나오면 다 맞춰요.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돈 빌렸습니다. 빌렸으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지. 그게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이자율 이야기,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3가지를 물어보는데 이 3가지 중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게 이거야. 저당 상환 방법. 그러니까 올해도 저당 상환 방법은 거의 100% 출제할 거고. 자, 그럼 이자율 이야기로 가볼게요. 이자율 이야기는 먼저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자율이 결정되는 원리를 하나 배우고 그 다음에 고정이자율, 변동이자를 배우고 나서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를 비교하는 거. 요 3꼭지를 배워요.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에서 이자율 이야기를 할 건데 주택소비금융은 돈 빌리는 거야. 그럼 돈 빌리는 거니까 예금 이자율이 아니라 무슨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 대출 이자율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2개 똑같은 이제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전에 이런 거 다 냈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어요. 잘 안 나와요. 여기 대출자가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대출자의 위험이 높아지면 대출금리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위험이 많이 부담하면 대출 이자는 높아진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출 이자율은 은행의 수익률인데 은행의 요구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론에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액에서 충족돼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야.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는데 신한은행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에게는 5% 대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다고. 그럼 신한은행 입장에서 저에게 돈 빌려주면서 최소한 5% 수익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이 요구수익이라고. 은행의 요구수익을. 그러면 요구수익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무위험률에다가 무위험률에다가 위험의 대가, 위험 할증률 더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예상 인플레이션 더했잖아요. 예상 인플레이션. 이 논리가 이자율 결정 원리예요. 그러면 은행이 돈 빌려주면서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은행은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이자율이 높아질까 떨어질까? 높아져요. 이게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예요. 그다음에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 같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만큼 은행의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 인플레이션만큼 금리에 반영하는 거야. 반영.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투자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위험 할증이 높아져서 요구수익이 높아지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요구수익이 높아지고 이 논리가 대출 이자율 논리에 그대로 적용돼요. 그럼 은행이 대출해 주면서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은 높아지겠죠.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그럼 대출이자는 높아지겠죠. 그것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건 봐요. 여기 2번 봐봐요. 담보자산의 가치가 떨어졌다. 차입자 소득이 떨어진다. 연체실적 등 신용도가 낮다. 차입자가 이렇게 되면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그럼 대출이자는 뭐? 높아지죠. 요거 냈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 다 사라졌으니까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게 자금동원 비용. 요 자금동원 비용은 은행이 돈을 빌려올 때 비용이야. 그럼 자금동원 비용이 코픽스 금리라든지 CD 금리인데 요 코픽스 금리, CD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은 돈을 빌려올 때 많은 이자를 줬다는 소리야. 그럼 대출할 때도 이자를 높게 받아야지. 그런 논리인데 요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대부비율이 높아졌다. 대부비율이 높아졌다. 대출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은행이 담보로 잡고 9억을 빌려줬습니다. 9억. 대부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90%. 1억을 빌려줬습니다. 대부비율이 10%예요. 그러면 90% 9억을 빌려주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해봐요.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9억을 빌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8억이 된다. 8억이. 그러면 차입자가 안 갚아버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나 못 주겠다 하는 거야. 배째라. 그럼 은행은 경매 처분해봐요. 지금 시가가 8억인데 감정평가하면 6억밖에 안 나와. 그 은행은 9억을 받아야 돼.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돈을 못 받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야. 그럼 대출이자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져요. 여기에 한 5번 이렇게 나왔어요. 요즘 잘 나오지 않지만.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미 저하고 공부했는데 기억이 있을까요? 투자론에서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지분 비율만 낮아지고 다 높아진다. 이런 말 했을 거라고. 그럼 대부비율이 높아지면 대출이자는 높아진다. 요 정도 대출이자의 결정 원리입니다. 이제 이걸 낼 수 있어요. 뭘 낼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그럼 대출이자는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자, 이자율 결정 원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이자율이 있고 변동이자율이 있는데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을 보도록 할 겁니다. 고정이자율. 고정이자율은 요즘은 이걸 잘 내요. 이거. 고정이자율에서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차입자가 저기상한다는 거. 요거 요즘 잘 냅니다. 근데 이걸 잘 내는데 한 7, 8년 전에 자주 냈던 거 이겁니다. 1번.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출자의 실질금리가 떨어진다. 요걸 잘 냈다고. 요거 잘 내다가 요즘은 이걸로 바뀌었어요. 고정금리가 나오면 고정이자율이 나오면 가장 먼저 저기상한 생각나야 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고정이자를 제당해서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자가 손해본다.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어차피 시험 질문을 그렇게 낼 거니까. 자, 이 두 가지 논리를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설명하는데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한다고. 근데 숫자 나오는 순간 여러분 힘들어지잖아요. 네. 두 번째 시간이 힘들었는데 세 번째 시간, 이제 네 번째 시간 집에 가야 되니까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숫자 나오는 순간 또 기분이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대입해서 설명할 거니까 그 설명이 부담스러우면 다 무시해요. 무시하고 결론만 아시면 돼요. 결론만. 자,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 가서 돈 빌려요. 그랬는데 대출이자율이 대출금리, 대출이자율, 차입이자율이 5%로 결정됐대요. 그래서 5%가 끝까지 간대. 그러면 이걸 고정금리라고 그래. 고정금리는 한 번 결정되면 끝까지 가겠다. 고정금리. 그런데 제가 신한은행에 또 물어봤어요. 왜 5%인데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당신에게는 실질금리, 실질적으로 우리는 3%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3%면 왜 3%만 받지 5% 받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그럼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이 인플레이션만큼 금리를 높여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인플레이션만큼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럼 만약에 은행이 저에게 3% 실질 이자율을 적용하는데 내 3%만 받았어 그냥. 3%만 받았어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2% 발생하면 은행은 나에게 3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 받은 거야. 1. 인플레이션 2% 빼버리니까.
그래서 은행이 저에게 3을 받고 싶은데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이 2%가 있으니까 이걸 가산해서 저에게 5를 받는다는 소리야. 5. 그러니까 대출 이자율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산되어 있는 거,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포함된 금리를 명목금리다 이렇게 불러요. 인플레이션을 빼버리면 그것을 실질금리다 이렇게 한다고. 예? 자, 그럼 제가 5%를 빌려왔습니다. 예, 1년이 지났어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 1번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이 실제 인플레이션이 2%가 발생을 해요. 그럼 은행이 예상한 것은 몇 %입니까? 2%잖아요. 2%. 은행이 기가 막히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은행이 예상한 것하고 실제하고 똑같아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은행이 저에게 받은 것은 몇 % 받았어요? 5를 받았잖아요. 5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3 받았어요. 3. 실질적으로는. 왜 실질적으로 3 받았냐면 5를 받았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 2를 발생했잖아요. 2요. 2. 2를 빼면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3 받았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게 실질금리야. 실제로 받은 거. 또 숫자를 도입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문 만들면 이렇게 해요. 고정이자를 저당했는데 실제 인플레이션과 예상 인플레이션이 똑같으면 그러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고자 하는 3% 이것만큼 받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은행에 손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럼 얘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봐요. 2번. 실제 인플레이션이 몇이 발생하냐면 4가 발생한 거야. 4. 그러면 예상했던 인플레이션은 몇인데? 2인데. 예상 인플레이션이 2인데 실제는 4가 발생한 거야. 은행이 예상이 잘못했죠. 그럼 은행이 예상이 잘못했으니까 은행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예상이 잘못했으니까 금리 높입시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하면 되지. 고정금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자, 고정금리니까 금리를 못 높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다 그러면 된다고. 그럼 은행이 예상을 잘못했으면 은행이 손해봐야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몇 발생한 거예요? 2 발생한 거야.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말로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습니다. 이 상태에서 은행이 실질 금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저에게 5를 받았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4가 발생했네. 4를 빼야지. 4를 빼면 은행이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몇 %? 1%예요. 그 1%가 실질이자에 떨어진 거야. 그게 요거라고요. 그러면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대출자의 실질이자는 뭐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내거나 대출자의 실질이자에 떨어지면 그럼 대출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대출자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차입자는 이익 볼까 손해 볼까? 이익 보겠죠. 차입자가 이익이다.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고전적으로 잘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내는 거예요. 시장이자율이 변화했네. 시장이자율은 변화했단 말은 시장이 높아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시장이자율이 변화했어요. 저의 대출이자율은 몇 %래요? 5%. 저의 대출이자는 5%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변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시장 상황은 무슨 시장일까? 자본시장, 돈시장. 돈시장이 바뀌어서 지금 시장 이자율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돈 빌리면 얼마 빌릴 수 있어요? 3%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차이만큼 제가 매달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제가 이 5%를 대출 받은 것을 미리 갚아야 돼요. 그게 조기상환이라고.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떨어져서 시장이자율이 대출보다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미리 갚아야 된다. 조기상환해야 한다. 조기상환해야 될 원인이 있는 거라고. 그게 유인이라고. 유인. 원인이 있다는 소리요. 발생했습니다. 그럼 차입자는 조기상환하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유리. 그래서 차입자는 조기상환 유리다.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고정이자를 저당해서 조기상환이란 말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조기 상황이 나왔습니다. 어느 경우에 조기 상황이 나오나요? 어느 경우에 시장이자율 뭐 할 때? 떨어질 때.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것만.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조기 상황이 나온다는 거. 시장이 떨어질 때 조기 상황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고정이자율에서 두 가지 기억하는데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했다. 그럼 대출자가 네 손해 봐라. 고정이자율 저당에서 시장이자 하락하여 대출금리보다 더 낮아지면 그러면 차입자는 조기 상환이 유리해진다. 이걸 대출자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고 그래. 조기 상환 위험 부담. 그럼 대출자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 어쨌든 간에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조기 상환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어느 경우에 그러냐. 시장이자율이 떨어질 때. 그러면 시장이자율이 상승할 때 조기 상환 나오면 올까 있을까? X. 고정이자율 저당이었다. 시장이자율이 떨어졌다. 그러면 조기 상환. 고정이자율에서 조기 상환 나왔다. 시장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요거 최근에 잘 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대해서 조기 상환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죠. 그게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겁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막을 수는 없으니까 조기 상환 하세요. 대신에 당신이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신한은행에서 10억을 빌리는데 10년간 갚기로 했어요. 고정금리 5%로. 근데 제가 3년 만에 다 갚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약속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약속 어겼으니까 당신이 페널티, 벌칙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죠. 시장이 이제 높아졌다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나오지도 않을 거니까. 자, 이걸 매우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1번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발생했다. 그래서 대출자의 실질주자에 떨어진다. 이걸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 위험. 2번 시장이자율이 변동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황 같은 게 나타나죠. 이런 것을 이자율 변동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럼 고정이자율 저당은 인플레 위험과 이자율 변동 위험은 누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대출자. 그럼 대출자가 이걸 차입자에게 떠넘겨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변동이자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 하나 할 건 뭐가 기억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변동이자율은 누구를 위한 제도이다? 대출자. 그러니까 대출자가 자기가 유리하게끔 꾸며놓은 게 변동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반드시 대출자가 유리한 건 아니에요. 변동이자율에서. 만약에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라고 봐요. 물가가 떨어지는 시기면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대출자가 손해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고정이자율은 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금리가 5% 딱 고정된다고 해봐요. 근데 변동이자율로 가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그러면 대출 금리가 떨어져야 되거든. 변동이자율이면. 그럼 은행이 손해볼 수도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봤습니까? 아니죠. 물가는 올라가죠. 올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가정하기 때문에 변동이자율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누구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대출자.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이제 변동이자율로 한번 가봅시다. 변동이자율 뜻을 물어본 게 아니죠. 변동이자율 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변동이자율은 대출 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변동할 수 있는데 무엇이 원인이 돼서 대출 금리가 변동하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변동하는데 대출 금리가 변동하는데 그러면 날마다 변동시키냐 1년에 한 번씩 변동시키냐 그걸 조정주기 변동주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요. 변동이자율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자율을 변동시키냐 요거하고 그러면 이자율을 변동시키는데 주기가 있단다. 이 주기가 기냐 짧냐 요거 두 가지 물어본다고. 그럼 이제 변동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된다면 기준이 되는 금리에다가 은행이 가상금리를 붙인다고. 이렇게 두 가지 결정되는데 이 둘 다 바뀌지 않는다.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변동이자율로 갔을 때 이자율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바뀔 거란 말이지. 그 바뀌면 대출금리를 변동시키자. 이게 변동이자율이야. 그래서 어떤 것이 변동합니까? 기준금리가 변동한다. 이거. 가상금리가 변동할 때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기준금리가 변동할 때 일정한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킵시다. 이게 변동이자율이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그러면 금리를 변동시키는데 근데 조정 주기가 있다는 거. 그 조정 주기에 따라서 대출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대출자가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는 거. 차입자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생각해 봐요. 기본적으로 변동이자는 누구를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롭게? 대출자. 그럼 어떻게 해서 대출금리를 높임으로써 대출자를 유리하게 만들어 놨다고. 그럼 조정주기가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금리가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자, 내가 대출을 10년간 받았어요. 유흥장이 10년이야. 근데 변동이자율이야. 그럼 변동이자율이니까 대출금리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동이자율인데 조정주기가 10년이래요. 그럼 10년 동안 금리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면 그것은 고정이자율이란 소리야. 그죠? 그럼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하더라도 대출자는 금리를 변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변동시킨다. 그러면 10번 정도는 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조정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여러 가지 위험을 빨리빨리 떠넘긴다는 소리야. 그럼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누가 유리하죠? 대출자가 유리하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뭐 CD금리, 코픽스금리가 뭐냐고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기준금리가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변동이자율이죠. 이제 변동이자율과 고정이자율을 각각 배웠으면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야. 이 두 개 비교하는 것도 아주 빈번하게 출제했었어요. 역시 요즘은 약간 뜸하고 있지만. 자, 그러면 4번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 비교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이 밑에 기출집을 한번 볼까요? 27회 때 나왔고 이걸 지우려다가 안 지웠는데 여기 우리 11월 12월 과정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때는 처음 배웠으니까 제가 이거 써놨는데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 한번 배웠으니까 이제 OX 해야 되니까. 요거 X 안 주면 그럼 많이 틀려요. 자, 보자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 나왔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조기 상황이 나오거나 예상하지 못한 인풋이 나오거나 요 두 가지 주로 물어보니까 그럼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나왔습니다. 고정금리가 나오고 조기 상환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떨어질 때 근데 금리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시장 이자는 안 나왔잖아요. 그게 금리지 뭐요.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할 때 조기 상환 나왔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지, X라고. 이 지문 요즘 잘 나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비교합시다. 자, 두 가지 비교할 건데, 이제 첫 번째. 물가가 막 올라가요. 물가가 막 올라가는 시기에 차입자가 나 돈 못 갚어. 이렇게 돈 못 갚어. 채무 불이행할 수 있는 것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는 한 번 5%로 결정되면 물가가 올라가든 말든 5% 딱 고정돼요. 근데 변동금리로 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가 5, 6, 7, 8, 9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9% 되면 안 갚아야지 뭐. 날려버려야지.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차입자가 돈을 안 갚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자, 1번으로 가죠. 대출 시점입니다. 대출하는 시점에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디가 높냐? 고정금리가 높아요. 고정금리는 대출기간이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 앞으로 발생한 모든 상황을 금리에 반영을 해요. 네? 근데 변동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시장 상황이 바뀔 때 그때 조정주기에 따라서 금리를 변동시킨다고. 그러니까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이자율은 앞으로 발생한 모든 것을 대출금리에 다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시점 또는 대출 초기라고 그래. 대출 시점이나 또는 대출 초기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거야. 두 번째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고 2번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2번은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전제로 해서 대출자를 유리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변동이자율.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대출자는 변동이자율을 선호한다는 거야. 왜? 변동이자율 가야만이 유리해지니까. 그러면 차입자는 뭐가 좋을까? 고정이자율이지. 어? 그러면 물가가 상승할 때 고정이자율은 차입자를 유리하고 변동이자는 대출자가 유리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나오는 거야. 변동이자율 저당은 인플레 위험에서 보호해준다. 그 누구를 보호할까? 대출자. 변동이자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변동이자를 나왔습니다. 대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두 가지 비교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자율 이야기가 다 끝났네요. 자, 지문 보자고요. 지문. 자, 1번.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OX, X 말도 안 되죠. 자, 대출 비율이 높아졌다, 대부 비율이 높아졌다,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이거 제가 예전에 잘 나왔다 했잖아요. 예전에 잘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X. 2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진다. 자, 앞에 빼버리고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이 낮아졌단 말은 대출자를 인플레이션부터 보호했다는 소리죠. 그럼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은 고정이자입니까? 변동입니까? 변동. 근데 고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틀린 지문이지.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생각할 거 없고 대전제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럼 변동이자율은 대출자를 유리하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야. 예?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다고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물가가 하락할 때 이렇게 절대 안 내. 물가 하락할 때 냈다. 손에 장을 짓는데 안 나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전제를 할 거니까. 3번.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대출금리 고정 예상 인플레이션 나왔습니다. 그럼 대출자가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예?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예상을 잘못했네요. 누가? 은행이. 은행 손해 봐야지. 그러면 금융기관의 이익입니까? 손해죠. 손해고 차입자에게는 이익이죠. 이렇게. OX, X. 예? 자, 이자율 이야기가 끝났네요.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뭘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이거는 계산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 문제.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필기노트에 이거 계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필기노트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3, 4월 과정 할 때는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필기노트에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 정도가 시험장에서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필기노트에 그냥 대충 계산 문제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 가면 그러면 이 정도 풀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은 잘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필기노트에 계산 문제 몇 개 나오는데 그 정도는 풀자는 거야. 그 정도. 나머지 것은 못 풀 거니까. 3, 4월 과정에서 계산 문제까지 엮어서 풀 거니까 이제 이런 거 있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죠. 저당 상환 방법, 돈 빌리고 갚는 방법. 자, 좀 힘들어도 여기까지 끝내버릴게요. 그럼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인데 원리금 상환 방법이 있고 그럼 원리금 상환 방법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법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근데 10년 동안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 되는 시점에서 원금을 일시에 갚겠다. 그것도 저당 상환 방법이야.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야. 그럼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은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이자만 내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 쓸게요.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이 밑에 제가 쓴 방법,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가끔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요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이 우리 시험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두 가지 원리금 상환 방법과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차입자가 이자를 많이 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이자를 많이 내는 방법이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이야.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은 원금을 하나도 못 갚았기 때문에 이자가 언제나 똑같아요. 언제나 똑같은 금액 이자네요. 그러니까 계속 이자를 똑같은 금액 낸다고. 근데 이 원리금 상환 방법은 원금을 한 푼이라도 갚아낸다고. 그럼 원금이 감소하면 이자도 뭐요?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가 많은 게 무슨 방법이냐고 물어봐요. 그 무슨 방법입니까?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 이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원리금 상환 방법에서 세 가지를 배우겠다는 소리야.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다른 말로 점증식. 그럼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각 방법의 특징이 있어요. 각 방법의 특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방법 비교를 배우고, 그럼 세 가지 방법 비교는 이런 거예요. 어떤 방법을 빌려왔을 때 이자를 가장 많이 냅니까? 어떤 방법을 빌려왔을 때 초기에 갚는 부담이 커집니까? 초기에 많이 갚아버리는 방법은 뭡니까? 후기에 많이 갚는 방법은 뭡니까? 그거 물어본다는 소리야. 그게 세 가지 방법 비교야. 그러면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물어볼 때 이론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론을 물어보든 계산을 물어보든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원금 상환액.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인데요? 계산 문제도 원리금 상환액 물어보고 이론적으로도 원리금 상환액 물어봐요. 자, 이제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계산 문제를 물어보든 원금 상환액을 물어봐요. 원금 상환액. 그러면 원리금 상환액은 안 물어보죠. 이거는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물어본다. 안 물어봐요. 계산하는 말도 안 나와요.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죠. 원금 균등에서 뭘 물어보고 원리금 상환액 물어보고, 원리금 균등에서 뭘 물어보고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저당 상수와 관련된 것은 뭡니까? 그렇죠. 원리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럼 선생님, 원금 균등은 저당 상수와 관련이 없고 감채 기인기수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에서는 저당 상수니 감채 기인기수니, 즉 합계 시간가치 계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합계 시간가치 계수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원리금 균등. 이제 하나씩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체증식부터. 체증식 나오면 기억나는 말 있나요? 젊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법이야. 더 정확하게는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꼴 예상되는 젊은 층이라고. 소득이 감소할 꼴 예상되는 젊은 층은 안 맞아.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꼴 예상되는 젊은 층. 그러니까 체증식 상환 방법은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요거 하고, 체증식 상환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이자를 많이 내요. 체증식 상환 방법 빨리빨리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낸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단점이야. 체증식 이걸로 끝이야. 더 이상 없다고. 그럼 이렇게 물어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체 기간 중에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뭡니까? 체증식. 예? 자, 체증식은 끝 이걸로. 그럼 이제 원금균등으로 가죠.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이 원금균등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계산 문제 빼고는 결론.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도입하라면 그러면 이 원금균등이 가장 먼저 빨리빨리 갚아버려요. 원금균등이. 그럼 원금균등이 빨리빨리 갚아버리면 그러면 원금균등은 뭘 조금 낼까? 이자를 조금 내지. 이자를 조금 낸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원금균등이 가장 빨리빨리 갚아버린다. 이게 있으면 돼요. 계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원금균등이 빨리 갚아 나간다. 이렇게. 그럼 원금균등이 빨리 갚아 나가면 원금균등 이자가 적은 거죠.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요. 은행 입장에서. 원금균등이 빨리 갚았다. 이건 차입자 입장이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균등이 빨리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을 빨리 회수하려면 무슨 방법을 빌려줘야 된다? 원금균등. 요즘은 그것 잘래요. 대출자에서 빨리 회수하고 싶다. 뭘로 빌려준다? 원금균등을 빌려준다. 제가 좀 이따가 요 숫자 도입해서 설명할 건데 그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세 가지 방법 나오면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간 거 원금균등. 그럼 초기에 빨리 갚아 나가면 이자는 클까 작을까? 작죠. 대출자는 빨리 회수하고 싶다. 대출자가 돈 빌려주고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회수하고 싶다. 그러면 원금균등. 대출자가 이자를 많이 받아야 됐다. 그러면 체증식.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증명해 볼게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갑시다. 근데 사례가 나왔습니다. 융자액 얼마 1억 상환 기간 몇 년? 10년 매년 말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몇 번 갚은데요? 10번 갚으잖아요. 1억을 10년 동안 갚기로 했는데 근데 매년 말 상환하기로 했다. 그럼 10번 갚으죠. 그 10번을 상환 횟수라고 그래요. 상환 횟수. 그럼 만약에 이게 매월 상환이다. 매월 말 상환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갚아 나가는데 몇 번 갚을까? 120번. 120번. 선생님 왜 120번인지 나는 모르겠다. 오늘은 120번 하자고. 예? 그걸 상환 횟수라고 한다고. 상환 횟수. 자, 그럼 이자율 나와야 되겠네. 이자율은 10% 연간 이렇게 고정이자율. 우리가 배우는 요 세 가지는 전제가 고정이자율 전제야. 변동이자율이 아니라. 자, 이런 사례를 가지고 원금균등 상환 방식. 여기 이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인데 여기다 이제 분할을 집어넣기도 해요. 원금균등 분할 상환 방법 이렇게 넣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분할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럼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 매기간의 이자 비용,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중요해. 원리금 상환액. 자, 그러면 이제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 구해봅시다. 그럼 원금균등에서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융자액을 상환 횟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1억 빌렸는데 10년 갚기로 했다. 10번 갚기로 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원금을 갚을까? 그럼 1억 나누기 10 상환 횟수. 자, 그러면 1차년도 원금 상환액은 1억 나누기 몇? 10. 그럼 얼마? 1,000만 원. 2차년도 1억 나누기 10, 1,000만 원. 3차도 1,000만 원. 계속 1,000만 원씩. 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못 갚은 금액을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그래. 요 미상환 저당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야. 이자는 언제나 미상환 저당 잔액에 곱한다는 거. 미상환 저당 잔액에. 자, 갑시다 이제. 1차년도는 아직 하나도 못 갚았으니까 미상환 저당 잔액이 1억이야. 여기에 이자율 10% 0.1. 그럼 얼마입니까? 1,000만 원. 2차년도로 가죠. 2차년도 이자 계산할 때 몇 번 갚았대요? 한 번 갚았어요. 그러면 1억에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9천 남은 거죠. 그 9천을 미상환 저당 잔액이라고 그래요. 그럼 2차년도는 이자를 계산할 때 1억에서 상환된 금액 1,000만 원을 빼는 거야. 그럼 9천이 남고 여기다가 0.1. 그럼 얼마일까? 900. 이렇게. 자, 3차년도 하지 말고 8차년도 한번 해봅시다. 8차. 그럼 8차년도 이자 비용 구해볼까요? 8차년도든 7차년도든 6차든 간에 이자 비용은 언제나 남아있는 금액에다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그럼 1억 빌렸는데 8차년도 이자 비용을 구하려면 몇 번 갚았대요? 7번 갚았잖아요. 7번. 그럼 7천 갚았죠? 7천을 빼는 거라고. 7천을 빼고 여기다 0.1이죠. 그럼 얼마? 300.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자 비용 구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자, 표현 바꾸겠습니다. 쉽다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정도 할까요? 아, 그러지 말고 나오지 말아버려라. 이게 적정하겠네. 이제 이 원리금 상환액 보자고. 원리금 상환액.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구해질까?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봐요. 이게 원리금 균등이라면 원리금 상환액 어떻게 해요? 초당상수. 원리금 균등이라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초당상수잖아요. 초당상수. 근데 원금 균등이니까 초당상수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비용을 2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원금 상환액에다가 이자 비용 더한 거죠. 그럼 1차년도
1차년도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1차년도 이자 비용도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2차년도 같죠. 2차년도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이자 비용 900만 원. 그러면 1,900. 그럼 이자 비용은 점점 증가가 아니.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 무엇 때문에? 이자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똑같아. 원금 상환은 똑같은데 이자가 감소하니까 이자 감소한 만큼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한다. OX? O.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상환 분할 상환 방법에서는 후기로 갈수록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만큼 원리금 상환액도 점점 감소한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이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8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을 한번 구해볼까요? 8차년도 원리금 상환액 한번 구해봅시다. 그 8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8차년도에 원금 상환액에다가 8차년도에 이자 비용을 더하는 거라고. 맞잖아요. 그러면 8차년도 원리금 상환액은 8차년도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원금 상환은 항상 똑같으니까. 그 8차년도 이자 비용은 300. 그럼 얼마? 1,300.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지요?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나왔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러면 가장 포인트는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이 방법은 나머지 거 하고 비교하려면 여러분이 힘들어질 것 같아. 다 끝내려고 했는데 눈빛이 안 좋아서 여기서 멈추고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됐습니까? 응.